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독립 그 전쟁하고 시간차가 거의 없어요.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많이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프랑스 혁명도 재밌게 그 나오게 된 계기는 경제적인 요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결이 또 좀 다르기는 해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줄 이제 그런 어떤 그 해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까 식민지가 확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국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새롭게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 우리 대표죠, 그쵸? 대표 식민지 대표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냥 막 과세하는 게 어딨냐, 그쵸? 그래서 이거는 자유에 대한 그런 그 박탈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그런 어떤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식민지에 대한 뭐 억압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너무 과세가 뭐 중했다던가 그쵸? 뭐 이런 누적된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게 있지는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프랑스는 그게 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이 누적된 귀족 계층이 이 일반 평민 계층들을 이제 억누르고 착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 그래도 무거운 세금이고 그 세금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영국 같은 경우는 해군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식민지가 넓어져서 더 많은 데를 또 방어해야 되고 이런 게 명확하잖아요. 쓰임새 들어가는 게.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하여간 세금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니까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열받아서 그쵸? 네, 다 엎어버리자 이제 이렇게 가게 됐던 그 길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볼게요. 배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프랑스가 중앙 집권화된 그쵸 절대 왕정을 확립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재정 파탄을 불러오게 되는 이제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신앙이 지배한 프랑스는 중세 이후에 영국과 정반대로 절대 왕정을 확립하게 되죠. 그래서 태양왕으로 불린 루이 14세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인 삼부회의 개최조차도 거절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삼부회도 영국 의회와는 다르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무언가를 해주면은 맞습니다. 우리 프랑스 전 국민의 이름으로 그것을 승인합니다. 왕이 옳습니다. 왕이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보조적 기구였는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뭐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그쵸? 누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왕인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루이 14세는 그래도 그럭저럭 나서 나라를 이제 다스린 편이기는 하다고 해요. 이제 물론 후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대처를 안 한 측면들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본인 당대에는 또 그럭저럭 그 잘해서 또 프랑스의 그런 어떤 그 강성함을 대내적으로 과시하기도 했던 그런 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그냥저냥 잘 돌아갔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고대 로마 역사가 잘 보여주듯이 우리 로마 제정 우리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로마가 공화정에서 황제정이죠. 제정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하는 그 배경이 뭐였었냐면은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 안에서 폭주하지 않게 하는 데는 참 좋다. 그런데 어때요? 권력이 분산돼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다 보니까 일의 효율적인 처리나 적시의 처리가 잘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안에만 있을 때는 속도가 느린 게 큰 상관은 없었는데 로마가 폭발적으로 그 반경을 넓혀가면서 전 유럽, 그쵸? 아프리카 이런 데 걸친 이제 대제국이 되고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인 체계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를 필두로 그 뒤에 아우구스투스로 해가지고 그 황제죠. 황제 한 사람이 그 뭐냐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쵸? 그렇게 하게 되는 나라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로마의 미래가 없다. 이게 이제 그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전환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잖아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그 로마 재정이 그럭저럭 돌아갑니다. 왜냐면은 어때요? 좋은 황제들이 나왔죠. 그쵸? 티베리우스까지. 근데 초반부 넘어가자마자 뭐예요? 이제 폭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황제 나오잖아요. 저 칼리굴라, 네로 이런 거 나오니까 어때요?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 제국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네로 시대 때 세상이 멸망하는 줄 알았다. 막 이제 그쵸? 네, 이런 그러니까 종말의 날이 찾아온 줄 알았다라는 뜻의 그런 어떤 기록을 남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그 교훈점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체계는 그러니까 명군이죠, 그쵸? 명군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으면은 그래도 그냥저냥 굴러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명군이 연달아서 계속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나마 이거를 이제 현대 이제 민주사회에서는 어때요? 정권을 주기적으로 교체해버리죠. 그쵸? 오랫동안 안 주고 주기적으로 교체해버려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연달아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체제로 그나마 이제 어, 그 어려움을 좀 이렇게 해보려는 그런 이제 그걸 갖춰놨는데 이것도 왕정이잖아요. 왕정. 한번 왕으로 등극하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쵸? 그리고 내가 왕이고 다음 왕이에요. 내 맏아들이 있는데 능력은 별로 없어요. 네, 능력은 저기 뭐냐 사촌 동생의 아들 조카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왕위를 맏아들을 밀어놓고 조카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나요? 그랬다가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네, 내전으로 난리가 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네. 설령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떨어지는 맏아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전권을 그 집중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연달아 나와야 되는데 그 뛰어난 사람이 연달아 나오기는 또 굉장히 어려운 게 절대 왕정 체계라는 거예요. 그쵸? 음, 예, 그리고 그런 역사의 교훈을 고대 로마가 명백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로마가 오현제 시대까지는 그럭저럭 뛰어난 사람들이 계속 승계하면서 팍스 로마나를 열었지만 아우렐리우스 이후에는 그게 작동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로마가 몰락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체계가 절대 왕정인데 프랑스가 그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루이 14세까지는 뭐 그래도 그냥 저냥 돌아가기도 했어요. 막 여기저기 뭐 이렇게 간섭하고 뭐 저기 뭐 프랑스의 뭐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돌아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는 계속 과정 가운데서 루이 14세가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등극한 루이 15세가 이 명군하고는 또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네. 여기 나와 있는데 나란 일을 돌보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을 두고 어울려 다니고 사냥을 하는데 인생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 그 절대 왕정의 군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권력들
집중된 권력인데 그 집중된 권력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하니까 온갖 부조리와 부패와 전횡이 넘나드는, 그쵸? 그런 나라가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 또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게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루이 15세가 그렇게 깽판을 쳐놨는데 또 본인은 그렇게 누릴 거 누리면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폭탄을 자기 시대엔 안 터지는 거죠. 예, 자기 시대엔 안 터지는데 언젠가 터질 폭탄이잖아요. 그러면은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미리 손을 써서 내 이후 시대에는 안 터지게 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15세는 그게 아니라 나는 모르겠다. 일일이 망고하면서 오히려 폭탄을 더 더했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루이 15세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루이 16세예요. 그쵸? 루이 16세가 왕위를 물려받을 즈음에는 국가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러면은 편성하면은 이거 뭐 어디에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빚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는 요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쓰고 이게 이제 국가 재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이제 재상이겠죠. 재상이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루이 16세가 등극할 때쯤 돼 보니까 올해 세금이 뭐 우리나라 예로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예산이 뭐 한 1년에 한 300조 정도 된다고 하죠. 그쵸? 예, 근데 한 150조는 이자로 빠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150조로 국가를 경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가 경영이 될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돈이 300조인데 그 중에 절반은 이자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야 돼요. 국가가 운영이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연이 용돈 얼마나 돼요? 뭐 지금 저, 네. 저 안 받는데. 네. 지금은 안 받고도 살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얘기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뭐 용돈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차비하고 그 식비 딱 그 정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이러저러 상황이 해서 그거 절반을 못 주겠다. 그러면은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어렵죠. 못 다녀요. 그쵸?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그 한 해 국가 예산이 절반이 이자로 나가버리니까 그 나머지 절반을 채우기 위해서 또 빚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당장 써야는 되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나라가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없고 나라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세금을 내거나 빚을 내거나 국채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세금은 내면은 반발하잖아요. 더 내라 그러면 반발하잖아요. 그럼 당장 눈앞에 불 떨어지면은 이제 빚 내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절반 이자 주고 나면은 그 절반 어떻게든지 필요하니까 뭐예요? 새로 빚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어때요? 그거에 대한 이자가 또 불어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던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프랑스에서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세금 그 구조를 좀 완전히 바꿔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 예산이 한 300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세금 체계를 확 개편해서
1년에 뭐 세금 수입이 뭐 우리나라 300조 가까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구조인데 하여간 뭐 세금 수입이 한 300조 정도 된다. 그러면은 세금 체계를 이렇게 손봐서 300조가 아니라 600조가 들어오게 하자. 그러면 어때요? 150조 이렇게 그 이자 비용으로 나간다고 해도 그쵸? 450조가 남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러면은 150조는 또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300조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면은 궁극적으로 재정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지 이게 좀 소망이 있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그 상황이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차원의 해결책을 들고 나왔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계급 계층 구조를 약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현대 사회에는 귀족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모두가 동등한 사람이죠. 이게 이제 근대 세계 법전에 이제 만민평등, 법 앞에 만민평등이라고 하는 게 기본 그 가치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귀족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요때는 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귀족이라는 게 있다면은 법이 이 귀족을 한테는 유리하게 적용되는 특별법들이 많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같이 적용이 안 돼요. 만약에 똑같이 법이 적용된다면은 귀족인가요? 아니겠죠. 그쵸? 예, 뭔가 하여간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면세 혜택이 있어요. 면세.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그리고 1계층인 성직자도 귀족 계층에 들어갑니다. 똑같이 면세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계층과 2계층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재정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1계층과 2계층인 특권 계층한테도 세금을 걷어야지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그 시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물려봅시다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여기 말했던 삼부회라고 하는 거를 개최하는 국면으로 이제 이렇게 접어들게 돼요.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런 이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제 그 문제는 뭐 이게 잘 타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안 안 됐겠죠. 됐겠죠. 그쵸? 특권 계층은 지금까지 내가 특권 계층, 귀족이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누려왔는데 어느 날 너 귀족인 거 알지만 예, 평민처럼 세금 내라 이러면 내겠어요? 안 내겠죠. 그쵸?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특권 계층은 못 내겠다. 그다음에 요 3계층 평민들은 내라. 그쵸? 지금 나라 상황이 이러한데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 내면 결국 3계층들이 더 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지금 안 그래도 무거운 세금을 물고 있는데 더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너희 특권 계층들은 지금까지 호의호식하고 맨날 이렇게 배부르고 모든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안 내고 우리한테 내라고 하는 게 맞냐? 이러면서 내라 하면서 이제 투닥투닥투닥 내라 못 낸다 내라 못 낸다 하면서 투닥투닥 하다가 이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제 그 종결되는 게 3부회예요, 3부회.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3부회에서 합의가 결렬되고 난 이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쪽으로 전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 문제를 갖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1, 2계층에서 그래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네. 그리고
그동안에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이 평민들이 많이 고생도 했고, 얘네들이 더 감당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쵸? 네, 자발적으로 내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얼마 지금까지 안 내왔으니까, 지금 뭐 나라 재정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러이러하게 내서 이걸 해결하는 쪽으로 갑시다라고 했으면은 프랑스 혁명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근데 그러한 네. 합의가 애초에 될 턱이 없죠. 그쵸? 네, 네, 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렬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뭐요? 이 평민들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쵸? 네, 저 흡혈귀들의 말을 더 들을 필요는 없다. 그쵸?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그쵸? 네, 그런 어떤 이런 특권 계층들의 억압과 그런 어떤 거 없는 그쵸?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 구호를 외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동조하면서 이제 그 무기를 시민들이여 무기를 잡아라라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게 프랑스 혁명 되는 거예요. 대략의 흐름 아시겠죠? 그쵸? 네. 네, 대략의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당대에 이제 그 사회상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은 이 평민 계층들이 진짜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크게 불거진 문제가 이제 농민 착취입니다. 기본적으로 농민 착취가 이제 그 큰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3부회가 열리는 그런 과정에서 중간 계층의 부르주아라고 하죠.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층이 형성이 된 것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직자 귀족 3계층은 평민, 여기 이제 대부분 농민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1, 2계층은 전체 인구인 한 2,500만 명 중에 2%인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50만 명이 토지 소유가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80% 이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98%의 사람들은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농민인데도 없단 뜻이죠. 그쵸? 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귀족이 갖고 있는 그 대토지의 소장농으로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귀족들의 땅을 붙여주고 거기서 소장료 내고 남는 그 수확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당시에는 뭐 농업밖에 없으니까 그 농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귀족들한테 가는 거죠. 그쵸? 특권 계층인 귀족들한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부가 전체로 보면 어때요? 2%한테, 그쵸? 예, 그 2%한테 집중돼서 가니까 이 2%는 부족한 게 없죠. 그쵸? 예, 부족한 게 없고 굉장히 부유하고 여유롭고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반해서 나머지 98%는 어때요? 자기 기반이 없으니까, 산업의 기반이 없으니까 뭐예요? 기껏 일해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배불려주고 여전히 굶주리는 요런 그 경제 사회 구조가 그냥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농민이 2천만 명, 그래서 대부분이 농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공은 이제 공업, 상업도 저기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세 이후에 이제 아까 말했던 중간 계층, 상인, 은행, 법률가, 의사, 교수 등의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대한 부를 쌓아서 상위 중간 계층, 그러니까 얘네들은 1계층도 아니고 2계층도 아니고 3계층이긴 한데 또 3계층하고는 또 따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르주아 계층이 형성이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는 이미 해결된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농민 2천만 명, 상계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렇지만 여기서 성공한, 그쵸? 예, 중세 이후에 시장이 생기고 경제가 커지고 파이가 커지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흐름을 잘 타고 가서 성공한, 그래서 나온 부르주아 계층들한테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쵸? 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회 부조리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앞장서서 냈던 사람이 또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특권 계층들이 저기 지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은 평민 출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평민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쵸? 사회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억압하고 가둬두고 그러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하는 이런 사회는 안 된다. 바꾸자. 이렇게 이제 요구하게 되는 중심 계층이었고, 그 사람들 가정 가운데서 그러한 사상적 토대를 제공해 줬었던 사람들이 바로 계몽주의 귀족 사상가들이에요. 그래서 몽테스키에나 미라보 같은 사람들은 이 계층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주아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그 배경이 이제 그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말했던 농민 착취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부르주아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개혁의 원동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 말고도 농민의 삶이 너무나 처참했었는데,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은 대부분 자기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소작농이에요. 아까 얘기했었죠. 그쵸? 선생님이 80%를 기억하는데 더 높을 수 있어요. 예, 높으면 높았지 낮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사 짓는 농민은 내 땅을 붙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땅을 붙여주고 그러면 뭐에 소작료 내주고 나머지 가져오는 건데, 우리가 소작료라고 하는 게 그냥 10% 떼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소작료라고 하는 거는 반 떼주면은 정말 적게 가져간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소작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예요. 먹고 살 수 있고 자기 가정 꾸릴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입니다. 음. 예, 그 정도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지주는 아까 말했던 성주고, 그쵸? 그런 개념으로 또 작동을 해요. 영주고, 지주는 영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하는 소작농은 뭐예요? 토지에 딸린 농노고, 예, 이런 식으로 또 이게 그 작동을 합니다. 사회 시스템들이. 그래서 중세시대 영주가 농노에게 부과하던 의무들을 소작농한테 그냥 다 부과했던 거예요. 예. 너 여기서 일하고 싶어? 그러면 옛날에 봉건시대 때 영주들이 농노한테 이런저런 일 시켰잖아. 예를 들어서 막 성 쌓고, 그쵸? 다리 놓고. 지금 여기 이거 이렇게 저기 그 경작해야 되는데 물을 좀 끌어와야겠어.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소작농들 다 나와라. 그쵸? 관계 취소 사업 같이 하자. 같이 해라. 이러면서 그럼 거기에 또 동원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해서 이제 계속 그들이 자기 땅을 또 일구고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영주가 사냥을 즐기려고 동물을 잡는 일이 금지하던 중세 관습이 계속되어서 소작농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그냥 감수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 유해조수 퇴치하자 그러면 어때요? 영주가 사냥할 먹잇감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면 예전에 처벌받았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안 된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줄 쳐놓고 어떻게든 막아보고 피해 생기면 어쩔 수 없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이 계속 되니까 그 프랑스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이 사람들을 어렵게 했었던 게 이제 세금 문제였는데요. 세금이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주민세, 통행세 등의 각종 세금이 높은 수준으로 부과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세금 징수업자를 통해서
이 세금을 징수를 했는데 이 중간 세금 징수업자 성경에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세리죠. 그쵸? 세리. 네. 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한 요 정도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 가서 더 거둡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어때요? 자기 수입으로 삼는 건데 더 거두는 거를 적당히 거둬야지. 납부해야 돈이 뭐 60만 원이라면은 120, 130을 걷어버리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게 해도 뭐 이게 없는 거예요. 그쵸? 네.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멋대로 더 거두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예죠. 그래서 그 프랑스 정부가 이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소금을 그쵸 강제로 구매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에 이제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그 세금 퍼센티지에 해당하는 양만큼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징수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중간 세금 징수업자한테 맡기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징수업자가 징수를 해서 그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서 그만큼의 액수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국가에서 5%를 매겼다. 그러면 뭐예요? 10%, 15%를 매겨서 징수를 해서 나머지는 내 주머니에 넣고 그렇죠. 5%만 국고에다가 납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 농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 가중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가가치라고 하는 큰 파이가 있으면은 일단 절대 다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토지를 갖고 있는 특권 계층한테 기본적으로 가는 겁니다. 네. 최소한 절반 이상, 그쵸? 네. 최소한 절반 이상이 가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절반에 뭐가 가해지는 거예요? 야, 국가 운영도 해야 되잖아. 거기서 세금 가져가야 돼 하면 세금을 또 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세금도 일정하게, 그쵸? 좀 부담이 덜 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간 세금업자들의 욕심에 의한 착취와, 그쵸? 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해 동안 일해서, 그쵸? 우리 가족 먹고 삽시다라고 해봐야 나중에 농사 다 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 요 정도 남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때요? 나라 재정이 안 좋아졌으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쵸? 예, 어떻겠어요? 예, 평민들 입장에서 진짜 화나겠죠. 그쵸? 네. 야, 저기 특권층 있잖아. 애초에 저쪽에서 많이 가져온 저기서 걷어. 이 얘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오죠. 겨우 먹고 사는 이 사람들한테 뭐 더 걷어갈 게 있다고 또 걷어가려 그래. 이 얘기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맨날 화려한 옷 입고 막 고기 먹고 빵 먹고 뭐 살 디룩디룩 쪄가지고 뭐 저기서 걷어 저기 우리한테 더 거둘 생각하지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배경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간 세금 징수업자는 농민 한 해 수입의 60%에 해당하는 액수를 거두어 가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중간 세금을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한 해 수입이에요.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의 60%를 이런저런 세금을 다 합해서 걷어가고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그것 중에 60%를 가져가고 내 손에 남은 건 40%밖에 남지 않게 되는 요런 일도 또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농민들은 대부분 돌이나 흙으로 지은 오두막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해가 뜰 때, 그쵸? 새벽 미명에 나가서 일하고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로 겨우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옷 한 벌, 그 다음에 고기도 못 먹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거의 뭐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쵸? 예, 그런데 지금 나라가 재정이 휘청휘청합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열받죠. 그쵸?
네, 더 웃긴 사실이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다른 나라는 어땠겠어요? 예. 충격적이죠. 그쵸? 네. 예. 그나마 그래도 경제 파이가 크고 먹을 게 많은 나라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정치나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나라에서 그걸 바로잡기를 손 놓게 되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 정도, 그쵸? 예, 그 막다른 길에 몰려 있는 데까지 몰려갔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나름의 선구자들, 선각자들이 이거 고치자, 이거 큰일 난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러면서, 그쵸? 일반 평민들 세금 비율 좀 덜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기 그 특권 계층들, 그동안 안 냈던 사람들 돈 내게 하고, 그래서 재정 효율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살 길 열어주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산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안 나오기가 어렵죠. 그쵸? 자, 이제 그런 이제 배경에서 아까 말했던 삼부회라고 하는 게 열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대타협에 의해서, 그쵸? 예, 우리가 이렇게 잘 해결해 보자 하고 삼부회를 열었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결국 결렬이 되게 되고 결렬된 이후에 이제 아까 말했던 삼계층이 더는 희망이 없다. 그쵸? 예, 시민들이여 무기를 잡아라라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그 수순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 1, 2계층은 살만해요. 그쵸? 예, 문제가 없어요. 1, 2계층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기 원했죠. 자,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오로지 1, 2계층만을 위한 나라로 변모되어 있었는데 왕실과 귀족들은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정타가 날라오는데 미국 독립전쟁을 대대적으로 지원까지 해요. 그쵸?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심각했던 국가 재정이 아까 말했던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또 어디에 손 벌리는 거예요? 제3계층에 세금 더 내라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진짜 이건 뭐냐라고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 이제 역사적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차원에서 부조리를 해소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 그렇죠? 예, 휴머니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계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배경에서부터도 약간 미국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죠. 그쵸? 예, 미국 얘기할 때 뭐 이 정도의 극도의 뭐 부조리와 뭐 억압과 착취가 있었다 이런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프랑스는 야 이거 누가 봐도 좀 심하다 싶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오랫동안 누적돼 옵니다. 예, 그러한 배경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